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책 소개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책을 이제 팔려고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 보이시죠?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현대사가 있는데, 이게 삼천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다카 아키오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건데, 요 책이 이제 왜 제가 소개시키자면 최근에 출제 교수분 중에 이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들어오면 꼭 명청시대는 안 내고 근현대사를 딱 두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요 책에서는 요거하고 사료일보나 아시아사인가 그 책에서 내는데, 요번에 이제 두 가지 노선 관련된 것들을 중국 근현대사 5권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어 동천철도 관련된 내용 있죠? 또 1권을 냈어요. 네. 요 책. 그래서 이게 5권이고, 저도 이제 책을 샀긴 했는데 이걸 지금 저도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겠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수님 들어가시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뭐 강자 중국사나 동양사 개론처럼 뭐 영구히 읽을 책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좋긴 좋은데 내용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다루지 못하겠고요. 다만 이제 기출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제 내면 여기 교수님이 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더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이 책을 좀 언급할게요. 근데 이번 강의 시간 때는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못 다루고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2차 중영 전쟁에 대해서 볼게요. 중영 전쟁. 아까 이제 아편 전쟁 뭐 제2차 중영 전쟁 이렇게 했는데, 아편 전쟁은 아편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썼던 거고, 근데 아편만 강조하면 마치 이 아편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편을 매기는 제국주의 침략을 어떤 속성을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1차 아편 전쟁, 제2차 아편 전쟁이 아니라 제1차 중영 전쟁, 제2차 중영 전쟁 이런 식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해석에 따라 이제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요때 제2차 중영 전쟁은 그냥 제2차 아편 전쟁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편의 배경을 보면 일단은 제1차 아편 전쟁 때 영국이 한국을 열고 자국의 공업 제품, 면제품이죠. 면제품이 많이 팔릴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중국에도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다 내주까지 이제 개항체까지 확대됐으니까. 근데 아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면제품 팔린 게 없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편은 그냥 부수익이죠. 물론 많이 팔리긴 하지만. 근데 자국에서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면제품을 많이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린 게 없단 말이야. 오히려 아편을 제외하고 중국의 차나 생산은 더 많아. 그래서 아편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차가 생산가 더 많이 팔리는, 그래서 오히려 더 수출이 많이 많고 영국의 수입품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아편 제외하고는 영국의 수입 추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영국이 왜 면포가 중국에 수출 불이했는가? 일단은 중국의 면포가 간해공업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싸고 질기고 또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영국 상품에 대항할 수 없었다. 어 그래서 중국 면포가 간해공업 싸고 잘기 때문에 영국 상품이 대항할 수가 없었고요. 영국 상품이 대항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당시 청해 사회 경제 구조가 자급자족 군주였고, 그다음 강대한 내륙 지방, 하북 지역은 영국의 자본주의 경제에 침투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 왜냐면 개항장이 주로 강남 지역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 늘어난 아편 수입으로 많은 양의 은이 유출되니까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야. 자, 그다음에 3월리 투쟁 같이 배영 운동 같은 게 격화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병포가 잘 안 팔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약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조약 개정. 그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앞편의 그 앞부분에 내용 중에 그 무슨 조약이 있었냐면 항포 조약이 있죠. 12년 후에 조약을 개정한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요 프랑스가 항포 조약을 영국도 이제 인용해서 체국 대우를 넣어 가지고 이제 조약 개정하자. 그 요구를 했던 거죠.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조약 개정하니까 청나라가 거절했죠. 어 그리고 또 미국도 체국 조약에 따라서 이 항포 조약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하니까 거부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인제 어 조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자기들 체육적 조약을 받으니까 우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겁을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니까 무력을 사용하자. 그러면서 인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옐로우 사건이 터진 거죠. 옐로우 사건은 이 홍콩 성전에 옐로우라는 배가 있어요. 옐로우인데 이 옐로우에 영국 국기를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홍콩 성적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홍콩 국적이었다가 나중에 중국 국적으로 돌아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영국의 그 국기였던 애니어 유니언 잭을 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 관리들이 와 가지고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풍설이에요.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전달됐어. 전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국기의 모독이다. 그러면서 영국의 모독이다. 유니언 잭을 왜 내리냐. 그러면서 이제 옐로우 사건이 일으킨 거죠. 자,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 당시 가지 말라는 그 내지까지 가가지고 개항장을 벗어서 내지까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는 사건이 나.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남쪽원에서 강주를 점령하고요. 그 당시 강동 숙무의 계대 정권, 그러니까 선면치는 강동 숙무를 잡아다가 계대 정권을 세우고 그 연합군 위원회가 점령 행정을 실시하죠. 강주 지역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가 조약 개정을 요구하는데 안 되어줘. 그러니까 다시 북쪽 올라간 거야. 그래서 4개국 연합군이 천진을 공격해서 이제 대고프대를 점령하죠. 이 대고프대는 천진에 있는 앞바다, 그러니까 그 천진 앞바다를 지키는 포대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나중에 뭐 격퇴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없애자고 막 요구하고 그래요. 막.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북경에서 바로 앞에 천진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천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 외국 공사의 북경 주재, 외국 상인들 황제 대등한 면담, 그다음 아편 모역의 합법화. 그 아까 아침에 이제 그 남경조약에서는 양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죠. 근데 이걸 이제 아편이라고 더 공식화 시켜버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양자가 유역과 북부 지역, 기타 지역 10개 항구를 더 개항을 시키고,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잖아요. 네지까지 가서 그 선교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내지 여행 통상 정교, 선교죠. 선교의 자유를 했고 그 양자강 및 각 통상항구의 군함의 진입권, 양자강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영사재판권을 확대하고 배상금 지불. 근데 이제 요걸 하다가 그 당시 그 비준 문제도 이제 북경에 비준했는데 북상을 하죠. 그런데 그 청나라가 이 군함을 끌고 오서 안 된다 해서 대구포대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함을 대구포대에서 격파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영국연합군이 원주민을 다시 파견하죠. 그리고 북경을 점령하고 원명을 파괴시켜버린 거야. 그 원명은 그 당시 작은 성의 그 바깥에 있는 그 청나라황제의 피서 궁정이 있어요. 그 별궁이거든요. 그걸 파괴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거 대신 나중에 이하원을 만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맺어진 게 북경조약이에요. 그래서 북경조약은 그 앞에 있는 청진조약 플러스 추가된 조약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 천진을 개항시키고요. 앞에 이제 그 천진 조약 외에도 추가된 개항 외에도 천진을 더 개항시키고, 그다음 하공의 이민을 허가를. 하공은 중국인 노동자라고 하죠. 중국 노동자. 예.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미국은 대륙횡단철도를 이제
놓고 있었어요. 그래 갖고 요걸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대륙횡단 줬돈을. 그래서 그때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보통 미국의 쿨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그 오늘날 이제 중국계, 미국계, 미국인들 중국계 그 미국인들 있죠? 선조가 되죠. 그다음에 그 앞에 홍콩 앞에 있는 구릉반도가 있었는데 그 남쪽의 구릉반도 남쪽의 구릉사까지 영국이 하강을 하게 돼요. 예. 구릉반도 남쪽의 구릉사. 예. 그래 갖고 구릉반도 위쪽 구릉반도가 있으면 그 구릉사라는 게 절인지 뭐 하여튼 사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간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하강 범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걸 좀 약간 더 설명을 할게요. 요즘에 홍콩 문제가 하도 이슈가 되니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잠깐 홍콩 관련된 내용을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심화 규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홍콩이 있는데 홍콩 지도예요. 이게 홍콩 지도. 자, 보통 이 홍콩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 홍콩섬, 그 다음에 여기 구릉반도가 있어. 원래는 이제 여기 주릉이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원래 신계지역까지 주릉반도지만 지금 편의상 여기 주릉반도 있고 그 윗부분에 구릉인데 실제로 이게 지도가 약간 정확하게 안 그렸지만 구릉 그 주릉반도와 여기 홍콩섬까지는 도시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홍콩섬 같은 경우에는 그 남경조약 때 하향을 받았죠. 예, 남경조약 때 하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릉반도는 방금 북경조약 때 하향을 받았어요. 하당이라는 건 영구히 준다는 뜻이에요. 요 지역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기 지역인데 여기까지는 이 지도가 명확히 안 나왔지만 좀 약간 크게 그려놨네. 10% 정도 이렇게 되고 이 구릉반도가 이제 북쪽에 신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신계. 신계 지역이 그 홍콩의 90%야. 여기는 주로 이제 도시 지역도 있고 좀 시골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홍콩 영화 보면 그 시골도 많이 나오고 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이 다 이제 신계 지역인데 이 신계 지역은 나중에 조약을 따로 맺었어요. 1898년에 주릉조차 조약이 있어요. 주릉조차. 그러니까 주릉반도를 제한 나머지 그 신계 지역이 예전 주릉 지역으로 주릉반도 한쪽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의해서 99년 동안 영국의 조차지가 되는 거야. 이 99년이라는 말은 거의 반영구적이야. 그건 이제 이혼장이 이제 원래는 이것도 앞에 그 항공섬이나 그 구릉반도 때까지 똑같이 요 구릉반도 북쪽 지역도 그냥 하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용장이 문구를 보더니 하랑은 그러니까 99년 동안까지 조차를 해줄게 빌려줄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 입장 볼 때는 그 99년이라는 건 그 당시에 입장 볼 때는 거의 100년이잖아요. 반영구적이죠. 그냥 이거는 숫자상의 표시에 불과하다 생각해서 그냥 도장을 찍고 요 나머지 지역까지 얻게 된 거죠. 음. 근데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국 오죠. 그러니까 요 99년을 계산하니까 1997년까지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예.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그 대륙을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97년이 다가오니까 영국하고 협상을 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신계 지역만 돌려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신계 지역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역 홍콩성과 주릉반도 일대가 영국의 통치로 넘어가 계속 있을 텐데 이 지역이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야. 그 북쪽에 90%의 상수와 하수도 다 있고 농업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영국하고 이제 중국 간의 논의가 있고 나서 97년 때 이 신계 지역 외에도 구릉반도 지역과 그다음에 요 홍콩섬 지역을 그냥 넘겨주겠다. 어, 대신에 그 종전의 홍콩의 그 체제를 유지하다. 자본주의 체제를. 그래서 중국도 그 당시 그걸 인정했죠. 그래서 1국가 2체제로 해가지고 중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이 지역은 특별 관리해줘갖고 자본주의 체제를 뭐 50년인가 60년 동안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중국 홍콩이 자치적으로
하고 다만 외교와 군사 부분에는 다 자치조에서 노터치하겠다.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홍콩 기본법을 보면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일국가 양체제가. 일국가 양국체제가 양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양체제가 무너진 게 홍콩 기본법인데 그 홍콩 기본법을 보면 이제 중국의 약간 그 반중국적 활동을 보인 사람에겐 홍콩 사법권을 무시하고 중국에 잡아가서 그냥 중국법으로 처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뭐 항의하고 그러죠. 예전 약속과 왜 틀리냐 뭐 이런 건데 요 내용들 이제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1084년 1984년이죠. 그때 조인하고 나서 중령 공동선언에는 영국이 97년 7월 홍콩을 반한다. 홍콩은 신계 지역 외에도 홍콩성과 구릉반도예요. 그리고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홍콩인들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고 그리고 외교와 국방 외에는 자치권을 갖는다. 중국 홍콩이라는 명칭은 다른 나라 문화, 경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국가적인 자율권을 준다는 거죠. 홍콩의 사회 경제 제도가 반환 이후 50년 동안은 일국 양국 제재, 양체제, 그러니까 그 중국이란 국가 체제 안에서 일국 안에서 양계 체제, 그러니까 자본의 사회주의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일국 양체제를 이제 인정해주겠다. 반환 뒤에 중국은 홍콩에 군대를 파견하지만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홍콩 기모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잡아서 홍콩법 중국 내지에 가서 홍콩법을 처단하겠다고 함으로써 실제 내정 간섭을 하면서 홍콩을 자기의 이제 실제 영토로 이제 많이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요번에 홍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공부를 좀 해두세요. 홍콩의 역사에 대해서. 예. 자, 다시 이제 서브 노트를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조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 조매권, 토지를 임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조차권이라는 거는 그냥 한 지역을 국가 단위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내는 거고 그건 개인과 관련된 거. 개인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조개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토지 임대나 구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걸 조매권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교회가 그걸 이제 많이 하죠. 왜냐면 교회는 개항장에 벗어나 갖고 내륙에 들어가고 그 토지 같은 걸 구매해서 또는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서요. 그래서 이 교회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지까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정통사회하고 기독교와 충돌이 나죠.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나냐면 교환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교환한 건 이거는 교회 교차죠. 아는 사건인데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보통 교안이라고 해요. 교안. 중국에서는요. 그리고 과거에 몰수했던 카톨릭 교회당을 상환하는 불법적인 그 만들었던 교회를 만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배상금을 더 증액을 시켜놨죠. 자, 요 3단계 북경조약 내용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 틈을 노려서 또 북경조약을 맺게 되는데 요거와 이제 같은 시기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죠. 자, 아이온 조약을 보죠. 러시아는 이때 땅을 넓혀요. 천국과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대가로 천진 조약을 맺게 한 조약으로 따로 아이온 조약을 내서 흑룡강 이북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공동 관리해요. 그러니까 요 되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아이고, 제가 지도를 못 그리는데 북쪽 지역 있죠. 원래 우수이강까지 여기에서 이쪽까지는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요쪽 여기 우수이강 북쪽 지역 있죠. 요 지역들 아이온 조약에서 이제 러시아용으로 하고 이 남쪽 지역 연해주라고 하거든요. 우수이강 남쪽 지역을 요 남쪽 지역을 뭐냐면 공동 관리하는 거야. 그러다 북경 조약 때 요 지역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얻게 되고 국경선을 맞대게 되고 그리고 요때 연해주를 관리하고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죠. 그 블라디보스토크 계획 도시 만들 때 조선인들이 여기 많이 건너와서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해주고 거기 많이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까지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항해운동의 근거지가 됐는데
나중에 히틀러가 인제 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강제로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잖아요. 자 하여튼 연해주 지역을 공동 관리하고 또 북경 조약 때 아이온 조약을 확인하면서 연해주를 요쪽을 안전히 러시아 땅으로 만들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부동항을 건설하고요. 그러면서 조선과 두만강을 경계에 삼고 요게 이제 극동항대를 배치시키죠. 러시아 극동항대를 배치시키죠. 자, 그럼 북경조약의 결과를 볼게요. 자, 그 결과 북경에 당연히 공사관이 설립됐고, 요 1861년에 외교와 외국과의 그 외교를 전달하는 간첩을 만드는데 이게 총리아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총리아문이라는 총리기무아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총리아문을 설치했고 우리나라의 통리아문에 영향을 미쳐요. 요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외교와 관련된 것들이 예부의 한 간서, 예부의 한 역할이었어요. 예부는 그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고 외교도 지내고 학교도 관리하고 교육도 관리하고 등등 있잖아요. 과거 시험도 관리하고. 그런데 이제 분리돼서 이제 총리 아문이라는 것들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군기처가 주요 간부였는데 이때부터는 총리 아문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총리 아문 장을 누가 맡냐면 그 당시 실권자였던 공치왕이라는 사람이 맡았거든요. 나중에. 자, 개항장이 16개로 늘어나 내지 여행 및 내지 통상권으로 중국은 서양의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전락하였다. 자, 예컨대 이후 면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어, 면제품이 대량으로 튀어나와서 중국의 면포 면사를 대신하게 되면서 중국의 면업이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또한 외교 선교사가 토지를 매매, 임대하여 자유롭게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내주 지역으로 중국인 신자가 증가되었다. 자, 이거는 공동체 내에 교인과 비교인의 갈등이 커지면서 양자 간의 충돌로 넘어서 반기독교 운동, 교구 이걸 이제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 구국 운동이다 또 그냥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구라는 건 구축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몰아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죠. 또한 외국 군함이 중국 연해는 물론이고 내륙까지 들어와서 중국의 주권에 커다란 위협이 줬다. 양자강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 2차 아편전쟁의 의의를 볼게요. 자, 일단은 정치적 성격은 지금까지 중국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주의가 여지없이 짓밟아졌죠. 외국 군함이 내지 깊숙이들어와 청의 주권을 유린했고요. 사회경제는 중국이 서양의 상품 시장 원료 공급지에 전락되면서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사상 문화적인 면에서는 서양의 우세한 군사력에 눈에 들리고 이에 따라 일부 지배층은 양문동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외국인들의 어떤 선교사 자연 포교 활동이 시작되면서 크리스토교 문명에 대한 저항과 같이 갈등을 가지면서 반기독교 운동과 청주의 무력함을 확인한 민중은 멸종을 하는 태평충 운동을 벌이게 됐다. 이 주의할 것은 이제 요거는 여기는 2차 아편전쟁의 결과고 1차 아편전쟁의 결과예요. 1차 아편. 1, 2차 같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평천국 운동은 2차 아편전쟁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따라서 아편전쟁의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 침략이 시작되었고 중국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반식민지화. 이 반식민지화는 반반자죠. 예. 자, 그래서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중국 역사에선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아까 모태똥 중국 공산주의 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강조하죠. 중국 공산당. 반제국주의는 이때는 반반자죠. 자,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편전쟁에 의해 열강의 충격으로 중국의 정체 상태에 깨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작되면서 국제적 고립 상태 벗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편 전쟁의 어떤 결과나 뭐 의의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아편 전쟁을 볼 때 시대 구분에서 어떻게 볼 거냐? 중국 학계에서 그 시대 구분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아편 전쟁 역할이나 이런 것들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자, 요거는 중국사 심화자료에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중국사 심화자료 보면 507페이지 펴보세요. 예. 동해사 심화자료 보면 자, 근대 시기 구분에서 본 아편 전쟁 볼게요. 이 시대 구분과 연결되는데 대개 이제 예전에는 그 근대의 시작을 아편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외인의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서구의 충격을 받아서 그 중국이 반응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건데 서양에서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 그 요 입각하면 정통적인 중국의 정체 상태에 벗어났다.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너희들 이제 뭐냐 근대화시켜줬다. 그래서 국제적 고립 상태를 종식시켰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일제 신민사관하고 비슷하죠. 강화도주의하고 강조하고. 근데 중국은 아편전쟁 요 시각에 의하면 근대 시작했던 그 시각의 입각에서 오히려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 전략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든 간에 그 외인론을 강조했다는 거. 이 아편전쟁을. 근데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요걸 아편전쟁을 안 보죠. 내인론을 강조해. 그래서 근대의 시작을 명말 청초 고치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명말 청조 때 자본주의 맹화가 등장했고 아편전쟁에 그걸 좀 학대 강화시킨 부분이다. 그래서 근대의 시작은 명말 청초 때로 봐야 된다. 그 내인론을 주장해요.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강화도 조약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근대 시작을 강화도 조약을 보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억지로 개항이 돼갖고 근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사회 경제 발전을 강조하죠. 자본주의 맹학론을. 일본도 에도 시대 그 중후기 때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자, 요거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역사적 시대 구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자, 이건 근대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 시작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고, 태평천국 운동을 보죠. 태평천국 운동. 자, 태평천국 운동은 중요한 그 사건이긴 하는데 의외로 임용 시험에는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나? 예. 그 단독 문제 예전에 오래된 문제도 한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에 비해서 그렇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강조된 부분이고 역사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기도 하죠. 자, 일단 내용을 보면 배경을 보면요. 이게 이제 태평천국의 시기가 1차 아편전쟁 이후에요. 그리고 2차 아편전쟁 도중에 같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면 제1차 중영전쟁 패배로 청주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다. 민중은 이민족 왕릉 청주에 대해서 반항적 자세를 갖기 시작했고 또 아편전쟁의 막대한 배상금과 전쟁 비용은 모두 어디에도 징수되는 거야? 국민들 세금에 징수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원성이 또 높아졌고 그 위에 아편과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물가가 폭등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게 되어 사회적 불안이 발전됐다. 왜냐하면 은이 많이 유출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배경으로 하중과 하남에서는 대규모 조사 저항운동, 항량운동이죠. 이거. 이건 항조가 아니라 향량이요. 향량. 예. 신사나 이제 농민들이 조직해 갖고 이제 한 거예요. 생을 많이 징수하니까. 그리고 천진의 반란 같은 게 나왔다. 해당의 반란인데 해당은 반청적 성격을 띠다고 했어요. 반청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태평 운동의 근본이 됐던 것이 강서성, 강동성 지역의 양강 지역이죠. 여기가 계양장 부근인데 아니 예전에 공행무역을 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강서성과 강동성의 위치를 좀 보면요.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국에 보면 이게 강동성이에요. 이거 홍콩과 강주 부근에 있는 게 강동성이고 여기가 그 서쪽으로 더 들어가면 여기가 강서성 지역이에요. 그 태평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강서성이에요. 오늘 강서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강서성 장족자치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장족자치구. 하여튼 예전에는 그 강서성이라고 했는데
요게 금전촌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있었던 계가 출신들이 배상제를 통해서 들고 일어났던 거죠. 예.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주무대는 강서성이지만 강동성과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역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또. 자, 한이중의 내용을 보면 강서성과 강동성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는데 특히 강서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도 많이 살고요. 장족 같은 한인들에게 배척된 소수민족과 강상 노동자들이 독점의 무적 집단도 있었다.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은 또 해적도 많았어. 해적들이 또 천진회와 연결됐죠. 원래 천진은 반청 집단이지만 조직이 필요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도 아편을 수입하고 뭐가 밀무역을 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천진이지만 또 해적이기도 하고 해적이지만 천진이기도 하고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요게 상해가 대무역 중심지가 되면서 이전에 대무역한 강주가 상대적 불황에 빠지죠. 대규모 실업자가 이제 발생을 해요. 자, 특히 이제 치안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은 객가와 본직인의 싸움인데 요때 강서성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객가와 본적인들의 싸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청나라 때 인구 이동의 특징이 잘 안 되는 데 가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그래서 강서성이 한지다 보니까 요게 많은 이제 객가들이 많았어요. 객가는 외부인들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객가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마을에 같이 모여 산다고 했죠.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왜냐면 언어나 문화나 이 습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전라도 경상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언어 자체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을 통해서 융합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세대가 지날수록 계속 그게 융합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강도 객가와 본적인 간의 싸움이 나고 객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 무장 조직까지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객가와 그다음에 본지인과의 다툼 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들과 본인 사이의 집단적인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 객가와 본진의 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투라고 해요. 개투. 그래서 이 개투가 있었고 그 배상제에서 하는 무장 집단들도 이 개투를 대비하는 무장 집단들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자, 그리고 객가는 본진의 항초 공동체 이념적 토대인 유교의 권위를 가지고 이단산의 배상제를 교리를 위해서 조직적인 운동을 발전됐고요. 그래서 태평천국 잉태된 거죠. 원래 강서를 중심으로 했다 강동까지 확대돼 나가죠. 자, 그러면 성격을 볼게요. 성격을 보면 어, 수많은 농민 반란 중 대부분 미신적인 비밀결사, 미륵불 사상을 근거로 했는데 이 태평천국 운동은 서구의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태평천국의 농민의 긍정한 자산 소유와 대동사의 구현 이런 유교적 이념인데 하여튼 이걸 좀 수용해서 정통적인 반란 이념을 수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반유교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동사상에 보인 것처럼 대동사상인 경우는 예전 요순 시대처럼 평화원 시대로 돌아가자는 유교 논리거든요. 유교적 이상형처럼 유교 논리도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청조에 대신 한일 왕조에서 했던 그때도 반란이었다. 이건 반청적 성격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요때 내걸었던 구호가 유명한 멸망흥한이죠. 만주족을 멸하고 흥한을 한족을 흥하다. 그래갖고 그때 머리 스타일도 변바지에서 장바지였어요. 당연히 장바지죠. 대항함을 보여줄 거냐. 그래서 멸망흥한의 어떤 성격을 띠게 된 거는 여기에 누가 개입했냐면 해당 세력들이 개입했기 때문에요. 강남에 해당 세력들이 많다고 했죠. 이 해당 자체가 약간 뭐냐면 반청적 성격이 좀 있어요. 반청. 참고로 그 당시 일반민들은 만주족에 대한 그렇게 악감정이 없었어요. 일부 저기 엘리트 계층들만 그 뭐냐면 반감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변발을 이제 한 지가 벌써 2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변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만주족이라는 사람을 보질 못해요. 만주족은 대부분 멋있어요. 되게
북경에 있거든요. 북경에 뭐 그것도 아주 소수 20만 정도 30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들도 중국어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얘가 만주족인지 한족인지 몰라. 근데 그 강동 강서 지역에 만주족이 있을 리가 없겠잖아요. 그리고 교육 수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구호는 이제 해당 세력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넓히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걷다가 배상자 교가 그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걸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때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만주족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은 없고, 다만 엘리트나 뭐 해당 세력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종족주의 관념들이 후대 이제 혁명 운동에 많이 반영됐다는 거,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지인들이 믿고 있는 유교 윤리 대신에 정통적 질서 그 자체에 대항하는 이단적인 배상제의 교리를 내세웠다. 근데 이 배상제 교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안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기독교죠. 여기 있네요. 예, 기독교인데, 근데 그 안에는 자기가 부정했던 유교의 대동사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속적 일신교 모습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강동이라는 그 신내림에서 보이거든요. 신내림. 그걸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양수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양수천. 이 양수천은 좀 약간 천해요. 천안 출신인데 숯을 굽는 사람인 숯굿인데, 그러니까 숯을 굳었던 사람이고, 그 태평천의 왕 중에서도 제일 낮은 신분 계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게 강동이라는 신내림, 그러니까 토속적 일신교에서 나왔던. 근데 이걸 통해 자기를 하나님과 칭하고, 그 당시 청왕이었던 그 누구야? 그 홍수전을 불러다가 일종의 갑질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홍수전 무릎 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몇 번 당하니까 홍수전도 열받죠. 자존심 상하고. 나중에 내분의 한 원인이 돼요. 그것 때문에 강동.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심화교재 내용에 있는데, 이게 어디 있더라. 양수청 있고, 그다음에 교리 부분에 있거든요. 예, 여기 있네요. 토속적 일신교 강동. 그래서 요때 이제 포교 과정에서 이제 약간 성격이 바뀌어서 주도권이 기독교 외형을 띠고 있지만 요게 이제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양수청이 그걸 주도하면서 그 당시 홍수전의 권한이 약화되는 그 배경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439번. 자, 강서 지방에 이주해온 객가 출신의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침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다른 토속적인 일신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어. 상제교를 믿으면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질병은 물론이고 그 도사나 독사나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생활의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익을 강조하고, 강서 지역 강동이라는 일종의 신내림 풍습을 가미하게 되었다. 이것이 꼭 상제교가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종교혁명 운동으로 발전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예, 강동은 이런 강서 지역에 믿고 있는 토속적 일신교, 그리고 그걸 잘 이용했던 사람이 양수정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서브노트 보면, 그래서 배상제교는 유일신 상제에 대한 경배를 근거로 유교, 불교, 도교 등 정통신과 관련된 우상을 부정했다. 그래서 공자상을 파괴하는 운동, 반유교적인 운동을 펼쳤죠. 명교를 부정하고 반유교, 그러니까 명교가 유교죠. 그러다 보니까 신사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야, 나중에. 예. 그래서 배상제교 안에 유교도 포함됐지만 겉으로는 반유교적인 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살인, 절도, 간음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아편, 도박, 주술, 음주를 금지하는 등 윤리성이 되게 강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당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또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 정통적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죠. 그래서 그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태평천국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한 천조 전무제도인데, 물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게 실현된 건 아니지만 일단 제시를 했고, 또 홍인간이 자존심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주적인 근대화를 보였다. 이 홍인간은 좀 말년에 제주 그 태평천국 운동 후반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홍수전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홍수전이 청경참변을 내부를 걷고 나서 양수천을 제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친족들을 왕으로 임명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홍인간이야. 자, 그럼 홍인간의 자정심편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한의 중에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네요. 예. 심화과제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자정신편에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어, 그 당시 그 태평천국의 주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을 보면 분당 해소에 통한 이거 왜 안 돼? 음, 잠깐만요. 이게 아이고 이게 되네요. 자, 분당 해소에 따른 중앙 집권적 강화. 이게 왜 안 되네요. 잠깐만. 이건 되는데. 자,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펜이 안 먹히네. 서구 기술과 문물 도입과 서구 열강대 우호적인 외교, 교육 관계 증진이었던 중국의 국부와 민부의 증진, 개방적인 근대화를 추구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기왕의 태평천국 경제 이념인 대조니까. 그러니까 앞에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상적인 성격이 있잖아. 균산, 그래서 나눠준다. 그렇지만 여기는 자본주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정시편에 있는 내용이 태평천국의 주류 사상은 아니지만 일단 이 자정심편을 통해서 그 뭐냐면 나름대로 근대성을 볼 수 있다는 거, 자본주의적 모습들을. 그래서 요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보면, 그러면 이제 홍수전이 배상제교를 이제 성립한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강서 출신이죠. 객가 출신이죠. 그래서 강주로 가갖고 이제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근데 과거 시험인데 지방 향시인데 향시에서 몇 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강주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중국인들에게 쉽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알려줄 수 있도록 경세 양언이라는 팜플렛 같은 것들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왔어. 근데 처음에는 이걸 잘 안 보고 있었다가 나중에 시험 몇 번 떨어지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이제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냐면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너의 형이다. 너는 아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기독교 포교를 전파해라. 뭐 통일교회 누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보니까 이게 약간은 얼토봤던 경세양과 비슷하거든. 그래서 팜플 보니까 많이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나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이어서 그 중국에 가서 포교를 명했구나. 그래가지고 창시된 것이 배상제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만들어졌지만 기독교 볼 땐 이단이거든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 네, 앞에서 배상시 교회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의 성장을 보자. 태평천국의 초기 지도자는 그 홍수전과 함께 푼옥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푼옥상이 실제로 배상제를 조직했거든요. 푼옥상은 그 홍수전의 친구예요. 그래서 홍수전이 잠깐 강동에 가 있을 동안 그 강서성에서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고, 그래서 교리는 그 사람이 만들었지만 홍수전 만들자 그 실제로 강서성의 포교는 이 사람이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강서성의 자영상 부분에서 본진과 갈등 관계에 있던 객가를 이제 개종시켜서 상당한 교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집단이 형성되죠. 그래서 양수천, 소조기, 위창이, 석달계 이런 집단이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수천이라는 인물이 이제 있죠. 양수천은 강동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 예수님 자칭해 가지고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숯을 굽었던 사람이죠. 숯을 구웠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다음 소조기가 있고 위창이가 있는데, 위창이는 여기 중에 출신 성분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지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다 보니 양수천하고 위창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예. 뭐 강동 문제도 있고 서로 간의 어떤 계층적인 위화감. 예전에 위창이 있을 때는 같은 왕이지만 양수천은 예전에 뭐 했던 사람, 숯을 구웠던 그런 천하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좀 못마땅했겠죠. 예. 그다음에 석달계 있어요. 석달계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군웅 출신이지만 나중에 이제 서로 내분이 일어나니까 군대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냥 돌다가 나중에 진압당하지만, 하여튼 이 석달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남경까지 이제 가는 도중에서 전쟁 중에 소조기하고 풍옥상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양수청, 위창이, 석달계, 그 다음에 누구죠? 예, 홍수정. 이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장악했고 각기 왕이라고 칭하면서 하게 되죠.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영토적 팽창, 세력 확장을 좀 볼게요. 원래 태평천국 운동이 그 강서성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강서성 객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강서성 금전천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 그러니까 배상제교들이 몰려서 조직을 정비하죠. 그래서 강서성 각지의 배상제교 회원들이 자영사 근처의 금전천에 결집돼서 2만 명의 무장 집단들이 청궁의 지방과 충당에 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수전이 태평천국 선언을 하면서 청왕으로 이제, 청왕이 아니라 청왕이죠. 청왕. 예, 정확하게 청왕이죠. 그래서 개인적 구원을 내세웠던 배상제가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영안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경을 점령하는데, 영안을 점령할 때 정권의 체제를 어느 정도 했고, 남경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때 이 남경을 청경이라고 해요. 청경. 그래서 잠깐 그 북상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예, 여기 지도에 보면 얘네들 태평천국 운동의 북상 과정이 있죠. 이렇게. 예, 여기네요. 예, 요 통로. 여기를 남경을 점령을 하죠. 예,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현실 모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대민 정책의 덕택이다. 그래서 모든 제안은 황제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보편적인 형제를 기반으로 평균주의를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엄격한 그 당시 규율 집행과 점령지에 대한 안정정책, 그리고 종교적 금육주의, 그 다음에 술, 안편, 뭐 담배, 이 종족은 이제 종교적 금육주의와 관련 상관없이 이거는 여성 차별, 여성 그 평등을 내는, 남녀 평등. 객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 뭐냐면 본진보다도 양성 평등 관념이 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객가 같은 경우에는 외진이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같이 일해야 돼. 그래서 그 이들 같이 하다 보니까 경제력도 큰 도움이 되니까 약간 이제 양성평등적 관점이 더 많았고, 특히 객가든 전족을 안 했어요. 전족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을 어릴 때부터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남자의 어떤 성적 판타지 위해서. 그걸 이제 하면 여자들이 띠뚱띠뚱 걸어. 그 일을 제대로 못해. 뛰지도 못하고. 그게 노동력에 방해가 되는 거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려면 객가등이 전족돼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전족부터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일으키면서 이때 이제 다른 지역까지 전족 폐지를 주장하면서 폐지시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천조전무 제도를 이제 내걸었는데,
요게 유일하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조전모제도는 태평천국 체제 이념과 정책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에 의하면 전제적 왕조 권력 아래 신분 계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을 국가의 통제를 나눈다. 그러니까 청왕이라는 그 홍수전 지도 아래 어떤 신분 계급 질서와 주민 생활 국가 통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평균주의하고 좀 약간 뭐냐면 거리가 멀죠. 예. 그건 왜냐면 이 천조전모제도는 나중에 남경에 정착하면서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대민 민심을 끌려고 이런 평균주의를 강조했는데 점점 차별리 쪽으로 나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왕의 서열을 정해놓고 그래서 통치를 하고 예전에는 뭐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추첩 있죠. 첩을 금지하고. 근데 얘네들 이제 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수많은 첩을 또 후궁을 삼고. 자, 이때 정착된 거야. 이 천조전모제도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내용조차도 나중에 이제 그 한간 제도를 제외하고는 문건으로만 존재해요. 문건. 실제로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부도 많고 아직까지 실시 안 했다는 견해가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천조전모제도는 그 나중에 남경에 정착하고 나서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천조전모제도 분산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왕조권력 신분 계급 질서적 요소도 있다는 거. 토지제도 외에도 한간이라든지 사회조직 이런 것도 같이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간 조직 외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만 표현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분주의, 차별주의에 따라 간민의 어떤 신분의 엄격한 차별, 신분 계층에 따른 생산물 활용권을 차별화시켰다는 거. 이거 국가 통제를 강화시켰는데 한간은 국가 통제의 주요 매개체는 한간이었다. 일종의 지방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평천국은 주대 체제 근거에서 양사만을 말단 지방 행정 조직으로 삼고 군수를 최고 자치 행정 조직으로 삼았다. 그 양사만은 간해부업의 이념을 국가에 징수하고 군수는 토지 분배와 수입 진출을 총괄했다. 잉여 농산물은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고의 기소가 규정했다. 근데 요게까지는 맞는데 양사만 역할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 실시되지는 않았어요. 이 문건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단지 이제 요걸 통해서 태평천국의 이념을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있고 인연 행성을 분배라든지 토지 분배는 앞에는 군산적 요소가 강하지만 요 부분 앞부분 이제 사회 신분이나 그런 정치 조직 같은 거는 좀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많고 신분 계급적 질서 많이 반영됐다. 예, 그래서 청경 이후부터 정착 이후부터는 이렇게 뭐냐면 약간 좀 자기의 어떤 주장이 좀 변질됐다. 반만 남고 반 이제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토지 분배인데 보통 천조전모제도는 요 토지 분배가 주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자,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남녀 구별 없이 노동자에 따라 군등 분배를 하고 미흡은 이제 분배에 의해서 이제 한계죠. 어떻게 조성할 것이 문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들 때문에 사적 토지 소유권 부정하지 않았고 그다음 한수 규정이 있어야죠. 근데 왜냐면 한수 규정이 있어야지 나중에 분배를 또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없고 지주의 자체의 제도적 폐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납부가 어렵게 된 소장의 거부투쟁, 소장인들의 어떤 소장력 항조 운동에 대해서 규제한 데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조 운동을 하면 오히려 지주편을 더 가지고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 뭐냐면 천조전모제도에 관련 토지제도는 실제로 실시했는지는 확실히 않고 아마 실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문건상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미흡은 한계는 이게 왜 실질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번과 2번은 토지 문건상 있는 내용이고 3번은 그 태평천국 운동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태평천국의 체제 이념의 의의를 보면 불완전한 측면이지만 태평천국 지도층이 사유권을 강력하게 통제한 균등적 경제체제를 지향했다. 지향만 한 거예요. 자, 왜냐면 이거는 당시에 빈민, 농민, 피지배층 원망이라는 것은 이제 원하는 거죠. 원하는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태평충국에 대한 농민의 기대에 호응을 의미한 거다. 그렇지만 이게 꼭 실현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정립과 모색을 보자. 남경에 정착하면서 이제 국가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엄격한 병역체제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재산을 공유, 궁등봉배를 실시해서 성도화 시켰다. 성도화라는 거는 남경을 일종의 그 종교 성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청경 이름 바뀌면서.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그래서 있고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유재산 부정 재산 공유는 이거는 이념적으로만 추구한 거지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 못하고요. 다만 실시하지 않을 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대체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포면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노영재, 노영재 특권 집단. 노영재는 뭐냐면 초창기 때 운동 핵심 집단이죠. 네, 초기 때 멤버죠. 원료 세대들. 그래서 강서선과 함께 온 병사로서 남교에 독착하면서 농공행상적인 배타적 선민적인 소수 정해진 특권 집단이 되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한간 제도가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한간 조직을 이제 노영재가 이제 핵심 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점령한 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제도는 새롭게 지주나 신사계층들을 한간 조직으로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전에 형제와 달리 새로운 형제다 신형제로 칭했다. 그 노영재라는 그 핵심 집단과 그다음에 그런 새롭게 지방 통제를 위해서 신형제라는 그런 신사를 중심한 한간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토지제도가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그 지주나 신사계층들이 뭐냐면 기득권을 받아들여야지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말 그대로 총조정부제도나 토지들을 원칙대로 실시하면 이들 이반이 일어날 거 아니야.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일부 계층들만 포용할 뿐이고 대부분 지주 신사 계층은 그런 걸 넘어가지 않았죠. 왜? 근본적으로 이들이 반유교적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그들이 내세웠던 배생제교에 내세웠던 기독교 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신사 계층들은 돌아서고 그 당시 항용을 조직해서 그 당시 누굴 격파해요? 네. 그 당시 태평양 운동을 격파하는데 활동하게 되죠. 그건 뒤에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주제를 온전시킨 후에 지정원제 시시로 조세 안정적인 징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들도 나름대로 과거제를 이제 실시했어요. 근데 과거제가 좀 달라. 그래서 과거제 형태 그대로 준제 시험 주기 등급 면에서 거의 청조와 거의 비슷하지만 시험 내용이 다르죠. 유교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나 배상제의 교리, 그다음 태평천국 지도자 찬양 같은 거 봐요. 예. 약간 북한식 체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었던 신사계층이나 지지계층들은 거기 참여 안 해요. 예, 왜냐면 반발 때문에. 그래서 일부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참여 안 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춘신선거의 개방적인데 주로 이제 평민들이 많이 받고 신사층에는 이 반발 때문에 응시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네. 관료제도 아까 설명했고 지방제도는 뭐 주, 성구년, 향촌 이렇게 해서 약간 뭐냐면 청나라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들어간 사람이 이제 각오를 통해 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노영제들이 이제 취임했고 중앙관제는 그다음에 군수 양막관 신형제 이렇게 있죠. 핵심 집단은 노영제가 항촌 자치는 신형제가 그렇지만 요 신사 계층들도 상당수 반발했기 때문에 이게 협력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태평양 천국 운동의 좌절 과정을 볼게요. 자, 일단 지도층 내분과 체제 이념의 붕괴. 그래서 위창희를 비롯한 양수청의 정예부대 소문인데 자, 요걸 이제 좀 설명하면 이걸 청경사변이라고 해요. 청경참변이라고 하거든요. 청경참변. 자, 이 청경참변을 좀 설명할게요. 아마 요거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두면 되겠다. 예. 자, 잠깐 화면을 좀 공유를 할게요. 음. 자, 보통 그 청경에 정착하고 나서 그 실력자들이 이제 대부분 왕으로 이제 봉했는데 중심 왕은 청왕이에요. 홍수정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요 왕들 보면 익광이라고 있어요. 익광. 익광이 석달계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동왕이 있죠. 동왕. 동왕은 아까 이제 수수 구웠던 출신이었던 양수층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위창이라는 북왕이 있어요. 그 외에 왕들이 많겠는데 대표 중 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중소지주 출신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청왕하고 양수천에 갈등이 있었어요. 양측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얘네들 갈등이 있었어. 아까 강동 문제로 자존심 상한 거야. 어, 거기다가 동왕하고 북한 간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자, 적의 친구는 적이 친구죠. 적의 적은 그 친구죠. 그래서 청왕하고 북왕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북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갖고 양수천을 쳤어요. 양수천. 그래갖고 얘네들 이제 나라에 떨어졌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청왕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나라에서 북왕이 이제 뭐냐 부각되니까 얘를 친 거야. 제거시킨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동맹관계 파탄되고 제거되고, 자, 이걸 본 입광이 석다리가 이 뭐냐면 서로 싸우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뭐냐 남경에서 벗어나갖고 따로 행동을 해요. 독자 행동을 해.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곧 청나 군대를 그 항영 집단 있죠. 상군이나 해군에 의해서 경멸되죠. 네. 그러니까 청왕 주변에는 이제 초창기 멤버들은 다 없어지죠. 전사를 했거나 서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거는 자기 핏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주로 홍씨 일가들을 주로 왕으로 봉해죠. 네. 근데 물론 왕으로 봉한 사람이 홍씨 일가 외에도 어 뭐냐면 일부는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수성 같은 그런 사람도 있기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지기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청경 참변이라는 그 내분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뿔뿔이 약 힘이 약해지게 되죠. 해쳐 그 뿔뿔이 이제 뭐냐면 그 다른 데 가고 그다음에 제거되고 하면서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결과 태평천국은 홍실과의 전제 왕조로 변질됐다. 초창기 멤버들이 사망하거나 분열돼서 죽으면서 이죠. 그다음 신사층의 반격이 있죠. 공명의 정서를 배척하고 공작물 파괴하고 불교를 배척하고 하는 태평천국 혁명이면 중국의 정통 명교를 지키는 제주 신사층이 태평천 반대표를 결집시켰다. 한 왕조의 멸망이 아니라 태평천국이 등장할 경우는 한 유교의 멸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 거야. 정통의 멸망이다. 이 내용에서 이렇게 중국봉은 그래서 상군을 조직하고요. 한영 조직이죠. 이용장 해군을 조직해요. 그래서 한인 관료대 지방군에서 태평천국이 개멸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이제 심화학 교재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서구열강을 보죠. 이 서구열강도 좀 나중에 뒤에 더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때 신유정권이라는 거는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북경정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북경정변 때 등장했던 그 뭐냐면
새로운 핵심 지도부를 말해요. 주로 공치제라든지 서태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보수파들을 쳐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들이 이제 협조 정책을 취하니까 중립 자세를 또 버리죠. 그리고 또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면 청나라 정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제공했다. 근대적 무기를 제공하고 외국인 용병 부대, 상승군이라고 하죠. 자, 상승군 참여는 태평전국 몰락을 일조했다. 그 다음에 그 태평전 북쪽에 영군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영군. 강자중국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서로 연결시켜갖고 하려고 했는데 잘 연대가 안 됐어. 이런 것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태평전국가 이념과 현실과 갈등을 보면, 자, 이념적 태평전국 농민의 여망인 군중한 소유와 분배, 그리고 상제하에서 만민의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을 제시했고, 초기에 세력 확대 뭐냐면 성공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남경의 수도를 정한 후에는 전제 군주 체제를 완비했고요. 엄격한 신분 질서를 확립했고, 그다음에 안정된 그 조세 징수를 위해서 기존의 지주제를 옹호하는 정책도 마다하지 않고, 그다음 천주 전무제도 같은 토지 제도도 실시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농민들 지지를 또 상실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또 작용됐다는 거. 그다음에 홍익인간 자중시표는 이제 나중에 이거 왜 분열에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이건 사상 부분이죠. 요거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태평전국의 이후에 사회 변화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걸 얘기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요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더 보충할 게 있어요. 뒤에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그 영군 있죠. 아까 침에 북쪽에 있는 영군, 하북 지역에 활동했던 영군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의 어떤 서구 열강의 태도, 요걸 제가 좀 심화 규제 찾아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때 등장했던 한인 신사들 있죠. 이게 밑에 한데, 이 한인 신사들의 어떤 대응 방식, 요걸 좀 약간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 강의 끝났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